일본 갔다가 영혼 털리고 온 박지원입니다. 참, 저는요, 박지원이가 일본을 갔다고 해서 일본에서 뭐 대북 문제 뭐 이렇게 큰 게 터진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지원이 참 웃긴 사람인 거는 뭐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죠? 근데 박지원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국정원이 되면은 국내 정치는 관여하지 않겠다. 그리고 대북 문제만 올인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박지원이의 전횡, 박지원이의 말하자면은 이 주제 파악 못하고 날뛰는 거. 일본에 가가지고 문재인 스가 정상회담을 조율을 하고서 뭐 오겠다 이러면서 무려 3박 4일 동안에 뭐 뻔하죠. 3박 4일 가면 데이코코 호텔에서 어마어마한 특실에 있죠. 국정원장이니까. 그리고 뭐 아마 장관보다도 위에급 장관급 위에니까 국정원장이면 1등석 타고 가고 초호화 여행을 하면서 또 맛있는 거 시커 먹고 3박 4일 휴가 갔다가 왔다. 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국정원장이 이 박지원이가 무슨 일본 통이나 됩니까? 일본 말을 합니까? 뉴욕에서 가바장사 해가지고 여배우하고 바람이나 피다가 그 여배우 또 성폭행 했다고 했는데 그것도 막 무마하고 아주 그냥 지저분하게 이럴 데 없는 이 박지원인데 문재인에 대해서 박지원이가 일본 가가지고 그 한일 정상회담을 내가 만들어 갖고 오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정 그렇다면은 이 뭐 강경화가 외교부 장관으로 가가지고 뭐 이렇게 조율을 한다든지 일본에서 한마디로 일본 기자들 제가 아는 기자들하고 또 보니까 너무너무 황당해 했다는 거예요. 아니 제가 왜 와? 여기에 왜 제가 나와? 바로 이게 일본의 상황인 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 남북 정상회담을 뭐 서훈이나 박지원이가 조율을 한다면 몰라요. 근데 왜 스가 문재인 정상회담을 박지원이가 합니까? 이거는 여러분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자 어떻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느냐. 첫째 일본에 대해서는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요. 일본은요. 그동안에 굉장히 한국하고 일본만큼 언제나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관계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 문제는 늘 일종의 개인적으로 일본 통 내지는 일본에 아주 파이프라인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뭐 일본에 있는 유력 인사하고 또 일본의 정치인들하고 이 어떤 점에서는 이 개인적인 관계, 지방끼리도 잘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뭐 이런 건 있지만 지금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참고 요건 양보하고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런 일본의 파이프라인이 전무하다는 거. 그 다음에 외교가 참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김진표가 한일우엔 연맹의 회장인가 한데 김진표도요. 일본에 인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진표도 안 돼. 강경화는 또 미국의 폼페이오 만나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하면서 뛰어갔고 이러니까 결국은 강경화도 또 아마 보내지도 않았을 거예요. 강경화는 진짜 얼굴 마담이니까. 그래서 이제 엉뚱하게 박지원이를 보냈는데 일본에서는 한마디로 박지원이가 영혼까지 털리고 일본 언론도 박지원이가 무슨 정상회담을 지금 하자고 한 거는 택도 없다. 또 스가도 뭐 말이 되는 걸 해야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 문재인 특사라서 더 홀대를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국은 문재인 정권 들어서 스가가 박근혜 정권 당시에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조율을 해서 이병기하고 스가하고 만들어서 위안부 문제를 어쨌든 위안부 할머니들도 원하니까 살아생전에 이거를 마무리 짓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를 문재인 정권에 들어가고 위안부 합의는 파기한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스가는요 문재인이라면은 우리 못지않게 아주 징글징글한 약속이라는 건 다 깨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강제징용 재판 결과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강제징용에 대해서 1965년에 한일협정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배상을 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배상을 하지 않았다. 즉 원바이 원 배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한국에 있는 미쓰비시라든가 한국에 와 있는 기업들이 자산을 팔아서 건물도 팔고 공장도 팔아갖고 그거를 현금으로 만들어서 다 나눠줘야 된다. 그 재판은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걸 보면서 이걸 어떻게 득감당을 하려고 그랬나. 근데 이 대법원에서 그거를 판결을 내린 이 김모라는 사람, 뭐 국가적 역사 앞에서 판결을 내렸다 하는데 이 사람 참 문제 많은 사람입니다. 어쨌든 우리 정부가 만약에 그 자산을 재판에서 나온 대로 강제 압류를 해갖고 현금화를 한다. 이러면 일본하고는요, 총칼 없는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용납 못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제법이나 이럴 때는 우리가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특사, 이런 문재인의 그 행실, 그 일본에 대해서 뒤집는 거, 이런 거에서 일본 사람들이 문재인 특사라니까 더 막 그냥 화가 났던 거죠. 자, 그러면은 문재인 스가 말하자면은 이 합의 이런 거 닥트린을 해가지고 한일 관계를 쫙 마무리를 하자 이렇게 이제 가서 이 박지원이가 약을 팔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약의 효과에 대해서 이거는 도대체 듣지도 않은 약을 왜 파냐? 박지원 약장수가 말한 이 말하자면은 문재인 스가 선언이라는 건 내용이 없다, 부실하다. 그리고 도대체 맨날 북한에 대해서 평화 하는 거 못지않게 헛소리 하고 있다. 이게 일본의 조야와 그다음에 일본 언론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문재인 스가 선언에서는 한마디로 왜 맹탕이라고 일본 언론에서 얘기하느냐. 강제징용에 대해서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좋게 나가자. 일본은요, 이제 한국을 못 믿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다 뒤집어 엎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문재인의 말은 더더욱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노무현 정권 때 일본을 진짜 많이 드나들었죠. 그럼 그때 일본의 자민당, 일본의 또 사회당, 뭐 공산당 하다못해 그리고 일본의 민주당 다 노무현 정권을 징글징글하게 싫어했어요. 그건 또 이 좌파들이 꼭 반의를 가지고 장사를 하죠. 근데 뭐 문재인만큼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싫어하면서 저한테 전현희 열심히 해가지고 꼭 정권 교체해달라고 제가 막 그 뜨거운 성원을 그때 일본 의원들한테 받았어요. 그리고 막 선물도 주고 그랬어요. 막 과자도 선물도 주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갖다 드려서 우리 어머니가 아주 좋아하셨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일본에 대해서 한마디로 야바이 짓을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뒤집어 엎은 건 좋은데 입 싹 씻는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리고 일본에다가 요로를 통해 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먼저 빚 갚아준다고 하면은 개인 보상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나중에 그거 보존해 줄게. 그러니까 친구한테 같이 이렇게 밥 먹으러 가서 나 저기 돈 안 갖고 왔는데 내 밥값까지 내주면은 내가 너한테 카톡으로 쏴줄게. 그 자리에서 쏴도 되는데 이러면서 그런 행보가 벌써 5번째다. 그래서 돈 안 주는 친구. 이거하고 똑같이 한국의 문재인 꼴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에서는 뭐 아사히까지도 한일 관계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진짜 의지가 있나? 의심스럽다. 이런 것도 막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앞으로 문제는 뭐냐면 바이든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트럼프가 또 폼페이오를 비롯해갖고 알렌 상원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이 미국의 이 불법 선거 이 어떤 표가 말하자면은 페어한 거고 어떤 표는 문제가 있고 이게 이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시간은 꽤 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이든이 결국은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바이든은 어떤 사람이냐? 바이든은 외교 전문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이든은요, 외교위원장도 했고요. 그래서 바이든은 특히 누구하고 사이가 좋냐? 일본하고 굉장히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바이든이 일본의 도자기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일본 그 음식도 좋아하고, 그리고 일본이란 나라는 서양인에게 어떠냐, 중국은 너무 이렇게 반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크고 위압감을 느끼죠. 그리고 한국은 은은하고 조촐해가지고 그 서양인들이 금방 이렇게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요즘은 케이팝도 있지만. 근데 일본은 뭡니까? 아주 아기자기하고 앙증맞고 화려하고, 또 워싱턴에서는 일본이 얼마나 외교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은 일본 대사, 역대 대사하고도 굉장히 친했고, 또 일본 대사들이 바이든에게 굉장히 공을 들이는 그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은요, 특히 한일 징용 문제라든가 뭐 이런 갈등을 푸는데 이 카운슬러 역할, 이 얘기를 듣고 이제 조율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누구 옆에 쓰겠어요, 여러분? 일본 옆에 쓸 겁니다. 확실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재인이는 뭐 바이든하고 전화를 하던 이래봤자 요식행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한일 그 징용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에게 아주 푸시를 할 겁니다. 아, 너 그러지 말어. 너 그렇게 해야지 내가 북한에 대해서도 제재 세게 안 하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북한 영원 털어버려? 북한 그냥 쌍끌이로 그냥 경제까지 완전히 중국 그 엎어놔서 막아버려?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무능력, 무개념, 무분별 정치 외교, 이걸 빨리 탈피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당합니다. 그리고 일본은 지금요, 바이든의 측근들한테 다 손을 써놨어요. 그리고 일본은 어떤 점에서는 트럼프의 그 될지도 모를 때도 이미 트럼프 그 진영에 있는 사람하고는 일본 대사가 밥을 다 먹었대잖아요. 그 4년 전에. 근데 원래 일본은 바이든하고 굉장히 좋은 관계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해리스 쪽의 사람들도 다 만나고 다닌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해리스는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될 겁니다, 여러분. 바이든이 4년 뒤에 84살이에요. 그럼 그때 또 바이든이 재선하겠어요? 뭐 그럴 수도 있긴 있겠습니다만, 인간이라는 게. 그러나 아마도 바이든은 한 텀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고, 또 이런 말도 해요. 과연 바이든이 임기를 채울 수 있겠는가? 왜냐면 80 넘고 경무에 시달리고 막 미국 돌아다니고 뭐 외국도 돌아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꽈당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소극적인 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될 거다. 그래서 해리스가 역대 부통령하고는 다른 역할을 할 거다. 또 해리스가 또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인도 사람들이 지금 인도계니까 아주 기대 뿜뿜하고 있다는 겁니다.